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어머니가 3억 원의 퇴직금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평생 힘들여 모은 목숨 같은 돈을 아들의 집 장만을 위해 두 손으로 바쳤습니다. 그저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라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달도 안 되어 그는 쓰레기처럼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의자 하나 남겨주지 않았죠. 그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운명에 굴복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진정한 반격은 그가 문을 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역전승을 거두었을까요? 무엇으로 상대방이 울면서 돌아와 달라고 빌게 만들었을까요? 더 지독한 것은 그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기에 상대방이 감히 반박조차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드라마 같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죠. 어르신들은 더 이상 착취당하는 침묵하는 집단이 아니라 검을 뽑아들 줄 아는 세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무엇이 진정한 비장의 무기인지, 무엇이 노년에 더 이상 애원하지 않고 주도권을 되찾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 올해 64입니다. 퇴직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죠. 성격은 온화하고 매사 꼼꼼한 편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들 성우가 착실하게 자라주어 대학 졸업 후 판교에 있는 IT 회사 엔지니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사는 듯 보였죠. 3년 전 아들이 집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 학군도 좋고 환경도 쾌적하지만 계약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듣자마니 걱정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애는 제 유일한 자식이니까요. 이만큼 키웠으니 한 번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부산에 있던 낡은 집을 팔아 현금 3억 원을 아들의 집장만에 보태주었습니다. 원래는 제 명의로 등기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막판에 성우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대출은 제 이름으로 받는 거라 은행 절차가 복잡해요. 일단 저와 지혜 이름으로 해놓고 나중에 바꾸는 건 언제든 가능해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아들을 믿었습니다. 이사 온 후 그들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기에 저는 제 모든 짐을 창고에 밀어넣고 가장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청소하고 밥하고 손주를 돌봐주고 밤에 부부가 돌아오면 저는 최대한 방해되지 않도록 묻지도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복이 있으니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자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겉으로는 제게 꽤 깍듯했고 명절이면 차를 한 잔 건네며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같은 의례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그런 의례적인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 찌개 너무 기름져요. 저 요즘 건강관리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거 못 먹어요. 저는 웃으며 치우려 했는데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리하느라 너무 애쓰지 마세요. 배달 음식 시키면 간편하고 좋잖아요. 그리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아들은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들 집에 얹혀 살고 집 대출금도 내지 않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달렸습니다.
손주가 불장난할까봐 그런다더군요. 주방에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조차 며느리가 돌아와 문을 열어주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족 카톡방에 손주에게 내일 준비물 챙겨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며느리는 읽지도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제가 보낸 메시지는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심지어 한 번은 저를 차단하기까지 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제가 거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스마트폰 화면이 켜진 것을 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하시는데 꼭 늙은 감시관 같아. 정말 미쳐버리겠어. 그 순간 가슴에 큰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치에 어긋나는 사람이 아니고 젊은이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손주가 영양가 있게 먹는지, 날씨가 변하는데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걱정했을 뿐인데 이 모든 게 사랑에서 비롯된 것 아니었나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윙윙 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마음이 차가웠다가 뜨거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3억 원을 주고 얻은 것은 가정이 아니라 말 못하는 의자 한 장이었을까? 그들은 아이를 돌보고 빨래하고 밥하고 공과금을 내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제가 한마디 더하면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애써 다른 생각하지 말자고 내가 늙어서 젊은이들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그날부터 뿌리를 내렸고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껏 소원함이란 건 싸움에서 비롯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건 소리 없이 이뤄지는 배척이더군요. 평온한 일상, 아무 흠없는 듯 보이지만 사람을 조금씩 문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가족 카톡방에 성우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일 하준이 유치원에 건강검진 결과서 가져가야 해. 할머니가 책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뒀어.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도 답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죠. 저녁 식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반찬을 집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메시지 못 봤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 그녀가 낮에 카톡방에 스타벅스 애프터눈 티 최고라며 이모티콘을 보낸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웃으며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얼굴에는 이제 의무적인 대응과 냉담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 메시지 봤니?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썼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수저를 놓고 거실로 가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더군요. 마치 이 식사 자리에 잠시 얼굴만 비추러 온 사람처럼요. 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심장이 무딘 칼에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인정의 냉혹함을 겪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친아들의 밥상에서 이런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 예전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부계정에 로그인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제 메시지는 알림이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고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주방 식탁 위에 놓인 아이패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혜가 평소에 요리법을 보거나 인터넷 동영상을 보는데 쓰던 것이었죠. 그녀는 막방에 씻으러 들어갔고 태블릿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끄러운 광고 음악을 끄려고 했을 뿐인데 화면에 그녀와 친정어머니의 대화창이 떴습니다. 하루 종일 하준이 숙제 간섭하고 굳이 삼첩반상 차리라고 강요하고 정말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아나 봐. 너도 고생이 많다. 근데 걔가 너희 집에 살면서 돈이라도 내니? 아니요. 집은 우리 명이고 대출금도 안 내면서 계속 잔소리만 해요.
짜증나 죽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서 자신이 기생충처럼 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 아팠던 건 그녀가 저를 어떻게 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3억 원이 제 평생을 아껴 모은 목숨 같은 돈이었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꺼이 원해서요. 그때 저는 오직 온 가족이 함께하기를 바랐을 뿐인데 결국 그들 입에는 불청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성우와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너희를 너무 귀찮게 하니?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직접 말해줘.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도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위한 변명만 늘어놓았죠. 마치 제가 받는 이 모든 냉대가 당연하다는 듯이요. 며칠 후 손주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그 애가 가장 좋아하는 김과 새우튀김을 사고 특별히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손주가 분명 기뻐할 거라 생각했죠. 저녁 무렵 음식을 거실로 내가려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열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들 세 식구가 고급 키즈 카페에서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찍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락도, 초대도, 설명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의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그 가족 사진을 보며 식어버린 미역국을 한 숟갈씩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돈을 낸다고 해서 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저를 잊은 게 아니라 애초에 저를 그 그림 속에 넣어둘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있던 미역국을 2그릇 먹고 남은 것은 랩으로 씌워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이 돌아와서 먹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물을 끓였습니다. 주방에 앉아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너무 마음이 약하고 너무 서둘러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걸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그저 그의 엄마일 뿐인데 내가 그에게 주지 않으면 누가 3억 원을 주겠는가? 그 돈은 내가 집을 팔아 경기도로 올라와 얻은 것이었다. 방이 작고 침대가 딱딱하고 수압이 약한 것. 이 모든 것을 나는 참았다. 그들의 배관시와 침묵도 참았다. 하지만 사람이 이 나이까지 살아서 여기서 투명인간이 되려고 온 것일까? 저는 집 문제에 대해 확실히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잠시 명의만 빌려 등기하고 집을 사고 나면 바로 내 이름으로 바꿔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소유권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저는 법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어떤 일은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다. 그날 점심 저는 성우와 식사를 약속했다. 그의 회사 옆 작은 국수집으로 정했다. 그는 오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내가 무슨 국수를 시켰는지조차 묻지 않았다. 진명의 말이야. 우리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하니? 그가 고개를 들고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세요? 난 똑똑히 기억해. 처음엔 내 명의를 빌려서 등기하고 나중에 내 쪽으로 바꿔주기로 했었지.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어. 내가 한 번 꺼내기도 무서운데 너희도 꺼내지 않고. 말해봐. 이 집은 이미 너희 것이 된 거니? 그는 손을 비비고 물을 마셨다.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 지금 명의를 바꾸려면 취득세랑 등기비도 내야 하고 대출이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런 거 안 따지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냉소했다. 안 따진다는 게 내가 바보라는 뜻은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거란 뜻도 아니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난처해요. 네가 난처하다고? 그럼 넌 내가 이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주방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고, 메시지는 읽지도 않고, 내가 한마디 하면 잔소리라고 하고,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보는 게 내가 가정부니?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지. 나는? 그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익숙하지만 이미 희미해진 미안함을 보았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는 그동안의 모든 송금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3억 원은 제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었고 저는 통장 사본과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도 캡처해 두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꽤 많은 문자 기록을 남겨두었죠. 다음 날 저는 예전 학교의 동료였던 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은퇴 후 교회 봉사단체에서 의무 상담사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의 가족 재산 문제 처리를 도왔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얼굴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선자 씨, 이건 명의 신탁이 아니라 사람도 돈도 다 잃게 생긴 거예요. 그들이 어느 날 당신을 쫓아내면 당신은 머물 자격조차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이 정말 올까봐 두려워요. 그는 제게 몇 개의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변호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명단에 따라 박 변호사라는 분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부담부 증여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은 없지만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주방불이 꺼져 있었죠. 저는 조용히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밝은 빛이 텅 빈 공간을 비췄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누렇게 바랜 가족관계 증명서와 남편이 남긴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 하지만 그 애가 가정을 꾸리면 당신도 당신 자신을 위해 생각해야 해. 저는 그 글귀를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는 여전히 그 보물이겠지만 저는 이미 그만을 위해 사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장의 무기를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게 퇴로를, 존엄하게 살아갈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환점은 항상 사소해 보이는 일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하준이가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마를 만져보니 미열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넘길 수 없어 즉시 아이를 데리고 근처 소아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벼운 기관지염이라며 약을 처방해주고 물을 많이 마시고 에어컨 바람을 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랐고 약 처방전을 사진 찍어 가족 카톡방에 올려 그들이 안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다녀왔어. 하준이 괜찮대. 오늘 하루는 유치원 쉬게 했으니 내가 집에서 돌볼게라고 음성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그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혜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굳은 얼굴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마음대로 하준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어요? 저희 동의는 받으셨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마치 남의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사람처럼 느껴졌죠. 저는 대꾸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당연히 빨리 병원에 가야지. 너희는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세월에 너희 답장 기다리니. 그 애는 저희 아이예요.
어머니 아이가 아니고요. 그녀는 거의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문득 웃고 싶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줄곧 내가 하준이 일에 관여하는 게 싫었니?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옆에 서서 그만해라는 표정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니 밖에서 지혜가 거실에서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제는 마음대로 결정까지 하고 정말이지 엄마가 여기로 이사 오시면 저분은 더 이상 여기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성우가 앉아 밥을 몇 숟갈 뜨더니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너희 내가 이사 나가길 바라는 거니?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요즘 일이 바쁘고 지혜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말이 좀 거칠게 나갔나 봐요. 저는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너희 내가 이사 나가기로 결정한 거니?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소리치는 것보다 더 마음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나도 억지로 있진 않으마. 하지만 분명히 할 게 있다. 이 집 계약금 3억 원은 내가 낸 돈이다. 이건 너희가 준 게 아니라 내 평생 모은 돈이야. 너희는 내가 들어와 사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만 이제 너희가 나가라고 하니 그럼 나는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을 가져가겠다. 성우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어머니가 안 사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집을 산 게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은 공간이 정말 부족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사 오셔야 해서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데 부족하다고? 너희가 나를 내보내고 싶으면 그 3억 원부터 돌려줘. 내가 3년 살았다고? 그럼 그 3억 원에서 월세 빼도 아직 꽤 남았겠네. 지혜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희 돈 없어요. 집 대출금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고 하준이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저희 그 3억 원 돌려줄 여유 전혀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럼 차용증을 써. 천천히 갚아. 나는 이사 나갈 수 있어. 하지만 호구는 되지 않겠다. 어떻게 그렇게 정이 없으세요? 친모자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에요. 이건 감정 상하는 일이잖아요. 지혜는 격앙되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보내려 하니 좋아, 내가 나가지. 하지만 다시는 바보같이 굴지 않겠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반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늙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30년 풍파를 겪으며 키운 아들이 결국 어머니 가지 마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앨범을 들고 그 애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 큰 교복을 입고 제 옆에 서서 눈이 실처럼 가늘어질 때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제가 끓여준 소고기 뭇국을 가장 좋아했고 항상 엄마가 끓여준 게 제일 맛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손수 키운 이 아이는 자기 아내 뒤에 서서 저와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옷 몇 벌, 책 몇 권, 기념품 몇 가지뿐이었죠. 냄비나 그릇, 조미료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저는 제게 속한 것만 되찾고
제 존엄만 되찾을 겁니다. 이건 객기도 압박도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그들의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 저는 싸우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심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저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제 짐을 들고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길을 걸으며 딱 3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계단 조심하세요. 돌아오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준이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저 이 사태를 무마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주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정말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정말로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 정말로 떠났고 정말로 따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옛 이웃의 소개로 신도시 외곽에 있는 임대주택을 찾았습니다. 월세는 90만 원. 시설은 낡았지만 조용한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가끔 아이들이 하교하며 떠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입주한 첫날 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는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제 3억 원의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금액, 용도, 어느 하나 흐릿하지 않게 적었고 지난 몇 년간의 대화를 회상하며 카톡방을 뒤지고 스크린샷을 찾아 집을 사고 함께 미래를 꾸리며 제 명의로 등기하겠다는 모든 약속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박 변호사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안경을 썼으며 말투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그는 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 업계에서 꽤 많이 봅니다. 당시에 돈을 주실 때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죠? 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 감정 상할 것 같아서요. 그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 아주머니 마음이 가장 많이 상하셨네요. 그는 제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소송 방향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당시 장래에 함께 거주하거나 부양받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다면 지금 그 조건이 사라졌으니 철회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명 계약은 없지만 카카오톡 스크린샷, 은행 이체 기록,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3년간 실질적으로 가족을 돌본 행위는 계약 이행의 배경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는 가사소송 전문인 다른 변호사 친구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며 당분간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입을 맞추거나 자산을 빼돌릴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그들이 최근에 대출을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건 없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지혜가 주택담보대출 압박이 크다며 친정어머니가 이사 와서 보태주면 어떻겠냐고 했던 말이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박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그 안에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주머니께 알리지 않고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다면 그건 아주머니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속셈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제가 과거에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다투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이 가정이 자연스럽게 제게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은 제가 말이 없는 것을 보고 더 안심하고 제 것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교회 주방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소개해 준 곳이었죠. 책임자는 윤 여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제가 은퇴한 교사라고 하니 즉시 저녁 식사 준비를 돕게 했습니다. 채소 다듬기, 국 끓이기, 밥 푸기. 저는 뭐든 다 했고 손도 빠르면서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난 후 윤 여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성실하고 거만한 구석이 없으시네요. 혹시 여기서 장기 봉사자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식사도 제공하고 가끔 영양제나 활동비도 나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뭐라도 하는 게 잡생각도 안 들고 좋죠. 하지만 저는 제 진짜 계획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은행 거래 내역, 카카오톡, 스크린샷, 신분증 사본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글을 썼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보호할 뿐이다. 그날 밤바람은 꽤 쌀쌀했습니다. 창문이 꽉 닫히지 않아 바람이 불어들어와 주방의 키친타월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바람보다 더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고 저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 쪽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가 보내온 주택담보등기 서류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 나가기 2주 전 집이 이미 2차 담보로 잡혔다는 것을요. 대출 금액은 1억 2천만 원. 채권자는 한 캐피탈 회사였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스스로 나가주길 바란 것뿐만 아니라 이미 제가 사준 그 집의 가치를 이용해 계속해서 돈을 빌릴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자발적인 지원이 그들 부부가 재산을 불리는 자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아주머니께 알렸나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초 증여가 거주권과 어른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지금 그 조건이 사라졌고 상대방이 사실을 숨겼으므로 이는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주머니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정식으로 법원 조정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성우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걸어와 던진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정말 저희를 고소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소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내게 속한 부분을 되찾으려는 것뿐이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요즘 카드값도 못 갚고 저도 성과급이 깎였어요.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죽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그가 어릴 때 처음으로 시험에 낙제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목소리로 제게 말했었죠. 엄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지금 저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집에 살고 있을 때 담보대출을 신청했어. 내가 돈을 내서 산 집을 이용해서 말이야.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지금 집은 너희 것이고 내가 내 몫을 돌려달라고 하니 내가 매정하다고?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 내가 계속 너희 집에 살면서 명의도 없이 계속 너희 아이를 봐주고 돈 내고 입 닫고 있으라는 뜻이니?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혜에게 전해라. 조정 기일이 잡혔으니 어떻게 설명할지 잘 생각해 두라고.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교회 주방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명품 재킷을 입고 옅은 화장을 한 채 편의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냉담했죠. 어머니.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말투에는 사과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셔야겠어요? 저는 멈춰서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고소하면 은행에서 계좌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저희 집 대출 끊기면 저희 가족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 나는 앞으로 어디서 자야 할지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녀는 순간 말이 막혔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저 저희가 따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떠날 때 너는 왜 이야기하자고 하지 않았니? 그때는 저희 엄마가 막 수술을 하셔서 제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저는 그녀의 평온한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당황도 사과도 없었고 오직 저울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나가고 네 엄마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구나.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삶을 살고 나 같은 늙은이는 알아서 사라져야 한다고? 저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그녀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한때 가정이 정을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너희에게 가정은 계산을 하는 장소라는 것을. 그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체 얼마를 받아야 만족하시겠어요? 법원이 판결해 줄 것이다. 그녀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씩 웃었습니다. 내가 비장의 무기를 남겨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 저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편의점 문 앞에서 이를 악물고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는 그녀를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선택한 싸움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였으니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애원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을 위해 공정한 대우를 받아내겠습니다. 조정 기일이 있던 날, 저는 짙은 회색 니트 가디건을 입고 목에는 몇 년 전 샀던 파란색 바탕에 꽃무늬 실크 스카프를 맸습니다. 특별히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입으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눈길은 무심코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 성우와 지혜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눈과 마주치면 무언가 부서져 버릴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조정위원은 50대 남성으로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노련한 전문가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자마자 절차를 명확히 설명하고 제게 물었습니다. 박선자 씨,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깔끔하게 정리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3억 원을 출자하여 제 아들과 며느리가 현재 거주하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집을 제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속했지만 사후에 그들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가 3년간 가정을 돌봤지만 이제는 쫓겨나듯 이사했고 제 동의도 없이 그 집은 제가 이사 나오기 전에 2차 담보로 잡혔습니다. 저는 이제 그중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나머지는 증여로 간주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성우 쪽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성우 씨, 최지혜 씨,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목이 마른 듯 말했습니다. 그 3억 원이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돈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때 정말 돈이 없어서 지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계약서도 없었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3년 동안 사시면서 어떤 집 대출금도 공과금도 내지 않으셨어요. 저희 주소지로 놓인 일자리 보조금까지 신청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건가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3년간 돈 한 푼 안 냈다고? 그럼 너는 내가 이 3년간 너희를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등하원시킨 것, 매일 6시에 일어나 10시에 잠들고 주말도 없이 일한 것, 그것도 계산해 볼까? 그럼 제대로 한번 계산해 보자.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선자 씨께서 제기하신 주장은 부담부 증여의 형태로 반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성우 씨, 최지혜 씨, 상환에 대해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혜가 비웃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의요? 소송 걸겠다고 하셨잖아요. 해보라죠.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스크린샷과 이체 기록 뭉치를 꺼내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제가 제 계좌에서 이체한 기록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앞으로 이 집은 어머니 집이에요라고 했던 가족 카톡방 대화 내용이 전부 캡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에 살았던 3년간 손주를 돌봐준 사진, 가족 행사, 기록, 그리고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받아 넘겨보며 한 장 한 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료를 덮고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자료에 따르면 박선자 씨의 주장은 근거가 있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민법상 부담부 증여, 신뢰관계, 그리고 가족 부양관계에 대한 해석에 따라 반환 의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협상안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돈 없어요.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조정위원이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상환 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당장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존중입니다. 제가 평생 배은망덕한 자식을 헛되이 키우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성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용증을 쓰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천천히 갚겠습니다. 지혜가 그를 획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 월급으로 집 대출 갚고 하준이 학원비 내고 신용카드 갚고 우리 엄마까지 부양해야 하는데 또 빚을 지겠다고? 차라리 당신 몸을 팔지 그래. 그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미 버티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정위원은 자료를 정리하며 기록했습니다. 좋습니다. 한쪽은 상환 의사가 있고 다른 한쪽은 권리를 주장하니 오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정식 심리 절차를 회부할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특히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어린 그 고집과 냉기는 마치 그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처럼 예의 바르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웃는 얼굴로 가렸을 뿐 이제는 아예 가면을 벗어던진 것이었죠. 조정이 끝났을 때 성우가 쫓아나와 법원문 앞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일이 더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30여 년간 키운 이 아들을 보며 전례 없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무너지기 전에 나는 생각해봤니? 내가 너희에게 쫓겨났을 때 내게 남은 건 짐도 상자뿐이었어. 내 노후는 생각해봤니? 그는 말이 없었고 눈빛을 피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보상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차용증을 쓰고 매달 갚아.
나는 이자도 연체금도 추궁하지 않겠다. 네가 한 말만 지킨다면 쓰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돌아가서 전에 나는 법정이 두렵지 않다고. 내가 두려운 건 너희를 다시 한번 잘못 믿는 것이다.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걸어 나오며 걸음은 느렸지만 매 걸음마다 전에는 없던 자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조정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성우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빚 독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분명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교회 주방의 아주머니들은 제가 조정을 받으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도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분 한 분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요즘 며느리들 다 영악해서 비장에 무기 하나 안 남겨두면 잡아먹히고 말아. 나도 예전에 5년을 참았어. 손주 이름도 못 부르게 하더라니까. 마음속으로 괴롭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이 공감대가 눈물보다 더 사람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신이 나서 주방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자 씨, 그 댁며느리 말이야. 큰일 났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요? 우리 아파트 분여회 단톡방에서 소문이 났는데 그 여자가 당신을 집에서 쫓아낸 일이랑 당신한테 늙은 패물이라고 욕한 스크린샷이 쫙 퍼졌대. 온 동네가 다 알게 됐어. 저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누가 올렸대요? 당신 손주 아니면 당신 손주 친한 친구 엄마겠지. 듣자 하니 당신 손주가 학교 미술대회에서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대. 선생님이 이유를 물으니까 애가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머릿속에 하준이의 그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맑고 솔직했던 꼭 자기 아빠 어릴 적 같았던 그 눈동자가요. 그날 밤 저는 몰래 예전 계정으로 원래 가족 카톡방에 로그인해 봤습니다. 이미 강퇴당했지만 일부 과거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척 단톡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역시나 긴 대화 스크린샷이 유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은 지혜가 자기 엄마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문자 변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냥 늙은 아줌마 하나야. 그때 돈 안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집을 샀겠어. 이제 와서 돌려달라니 꿈도 야무지지.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네가 그런 걱정도 없을 텐데. 그 아래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보낸 답장도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그 스크린샷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예전 동네에서 알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자 언니, 그 며느님이랑 싸우셔서 지금은 같이 안 사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 지금 단톡방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아요. 어떤 엄마들은 연명으로 서명해서 그분이 아이들에게 불효를 가르친다고 학교에 항의해야 한다고도 하고 교사 자격이 없다고도 하던데요. 저는 씩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태블릿을 뒤적이다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한 기사 제목을 클릭했습니다. 노부모, 집 사주고 길거리로, 가족 붕괴, 사회적 파장. 딸린 사진은 놀랍게도 하준이가 대회에서 그렸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작은 남자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집 밖에 서 있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돌아오길 기다릴게요. 댓글창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며느리 진짜 무섭다. 할머니가 3억 원이나 주고 집 사줬는데 쫓아내다니 사람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거물까. 어린애도 은혜를 아는데 어른은 양심을 잃었네. 저는
한자 한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음이 시리면서도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망신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저를 소리 없는 늙은이로 취급했고 제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를 내쫓고 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잊었습니다. 사람은 목소리가 없을 수는 있지만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태블릿을 닫고 일어나서 김 계란국을 끓였습니다. 국이 끓을 때 저는 숟가락을 쥐고 문득 이 국이 특별히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재료를 넣어서가 아니라 제가 마침내 누군가를 위해 제 자신을 억누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 개정일. 저는 1시간 먼저 도착해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책자가 들려 있었죠. 저는 3억 원의 송금 기록, 당시 이체할 때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그 명의 신탁에 대한 대화 스크린샷을 모두 인쇄해서 한 장 한 장 비닐 커버에 넣었습니다. 표지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던 말을 썼습니다. 입 밖으로 낸 약속은 지켜야 한다. 십시정각, 서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당당하게 들어서는 그 순간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성우와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잠을 설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했지만 눈가의 초췌함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 손에 얇은 서류 몇 장만 들려있는 것을 보았고 제 책상 위에는 증거로 가득 찬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40대 여성으로 보였고 입을 열자마자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개정의 목적은 박선자 씨의 재산 반환 청구에 대해 이른바 부담부 증여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어나 빠르지 않지만 또박또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3억 원을 내어 아들의 집 장만을 도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게 한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살게 해주고 집도 제 명의로 등기해주겠다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3년을 살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집도 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판사님이 관련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자료 가방에서 그 스크린샷을 꺼냈습니다. 양면 컬러 인쇄로 한 면은 제가 이체한 날의 은행 기록, 다른 한 면은 지혜가 가족 카톡방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집은 앞으로 어머니 집이에요. 아무도 어머니를 쫓아내지 못해요. 저는 그 문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시에 제게 한 말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오해이며 박선자 씨의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조건 약정이 없는 증여 행위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판사님께 제가 이사 나간 지 한 달도 안 돼요. 그 집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말했나요? 제가 당시에 집을 사라고 준 돈이 이제는 그들의 담보 대출 도구가 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공개 등기 자료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대출 시간, 금액, 은행 기관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담보로 잡았습니다. 제가 당초 출자자인데 이런 행위가 상식에 부합합니까? 법정 전체가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성우가 지혜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자 지혜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분은 지금 그냥 돈이 탐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부부를 위한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느 누가 축복을 줬다가 다시 뺏어가나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마치 급소를 맞은 듯이요. 판사님이 헛기침을 하며 감정적인 동요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본 법원은 각 당사자의 증거를 종합하여 증여 행위의 신뢰관계와 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지 심리한 후 추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제 다리는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유난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입구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데 성우가 쫓아와 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를 부축할 필요 없다. 나 혼자 잘 걸을 수 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걸음을 멈추고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어릴 때 넘어지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지. 네가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늙으니까 나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리는구나. 네가 나를 실망시킨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모자간의 정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천천히 갚을게요. 네가 돈을 갚는다고 해서 너에 대한 내 신뢰가 돌아오는 건 아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법의 힘은 단지 재산을 다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노인이 원래 말할 수 없었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억울함을 증거가 있고 목소리가 있고 존엄이 있는 선언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요. 판결은 한 달여 뒤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가 당시에 낸 3억 원이 거주와 부양 조건을 수반한 증여였으며 이 조건이 위배되었으므로 철회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우가 매달 50만 원씩 2억 원의 원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상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나머지는 증여로 간주되어 추징하지 않으며 집은 제게 통지하고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다시 담보로 잡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집에 도착한 날 저는 창가 햇살 아래 앉아 돋보기를 쓰고 한자 한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을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방의 봉사자 아주머니들에게도 그저 법원에서 제 말이 맞다고 하더라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 저는 계속해서 교회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가끔 식자재 구매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돕고 아이들에게 도시락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도시락을 싸들고 공원에 가서 앉아 먹으며 아이들이 옆에서 공놀이하는 소리를 듣고 햇볕을 쬐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서 새 예금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50만 원의 상환금을 따로 저축하기 위해서였죠. 은행원이 제게 이 계좌의 용도가 무엇인지 묻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생 이막 재시작 자금이요. 저는 객기를 부리는 것도 그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졌다고 생각했던 이 친정의 도박에서 제가 정말로 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해 겨울 저는 손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하준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봉투에는 삐뚤빼뚤하게 할머니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그림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집을 그렸고 앞에는 밥을 짓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끓여준 밥이 엄마가 시키는 배달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단단히 고정해서요. 2달 후 성우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혜를 데려오지 않았고 그녀의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짧게 깎았으며 사람이 한결 야위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국수집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요구했던 상환 계약서, 사본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2회 상환 완료, 매월 50만 원 정.
어머니, 제가 예전에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린 거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계속 국물을 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가계부도 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 돈은 떼먹지 않을게요. 저는 그를 보며 문득 물었습니다. 너희 지금 괜찮니?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는 어때?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계속 할머니는 언제 오시냐고 물어봐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애에게 전해줘. 할머니는 잘 지내고 할머니도 그 애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이 있고 천천히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실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를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 집은 내가 이미 나왔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한 듯이요. 제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날이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이웃이 저녁을 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가로등이 막 켜졌고 바람에 베란다에 널린 수건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준이의 그림이 여전히 잘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그림의 모서리를 가볍게 쓸어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다시는 바보같이 굴지 않을 거야. 저녁으로 저는 흰죽과 짠 계란, 그리고 볶은 채소 한 접시를 차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예전의 낡은 수첩을 꺼내 앞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안동, 전주. 가고 싶은 곳은 너무 많았고 시간은 갑자기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제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을 겁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자손들이 베푸는 감정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제 자신의 풍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소송은 벌써 1년도 더 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래 살던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오르지 않았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월세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직접 키운 토마토 몇 개를 덤으로 주시곤 합니다. 주방의 하얀 타일벽에는 하준이의 그림 몇 장을 붙여두었고 베란다에는 박하 화분 2개를 키웁니다. 삶은 비록 단순하지만 과거의 3년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시장에 장을 보러 갑니다. 가는 길에 교회 주방에 들러 식재료를 준비하고 일을 마치면 거기서 점심을 먹으며 다른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 주에 누구네 손주가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지, 누구네 딸이 또 이혼했는지, 다툼도 없고 아무도 제 말을 일부러 피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제게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그 3억 원을 내가 꺼내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에 이런 안정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건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제가 베란다에 앉아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3초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잘 지내고 말고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번 주 송금이 이틀 늦었는데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이자를 조금 보태서 넣었어요. 세어보지 않았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전화는 돈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추석 때 같이 아버지 산소에 가보실래요?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손에 든 행주를 짜서 물통 가장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혼자 가셨잖아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올해 하준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아빠는 같이 안 가냐고. 아마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준이라는 두 글자를 들었을 때 마음이 갑자기 시큰하면서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언제 갈 건데?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요. 좋다. 너희가 나를 데리러 오너라. 그는 전화기 저편에서 순간 멍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동의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모자 관계를 끄는 것도 아닌데 그저 나 자신에게 좀 더 잘해주기로 했을 뿐이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아주 가볍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성우는 정말로 약속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왔더군요. 그는 일부러 저를 데리러 차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주차하기 어려울까봐 차를 멀리 세워뒀다고요. 하준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애를 안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준이 키가 다 컸네. 할머니가 이제 못 안겠다. 그들은 저를 데리고 산기슭에 있는 공원묘지에 가서 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했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직접 향을 피우고 아버지 묘비에 먼지를 닦아주었습니다. 나 돈 돌려받았어. 저는 묘비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를 위해 헛되이 희생한 것도 아니고 헛되이 예뻐한 것도 아니야. 주변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바람에 소나무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준이가 제 집에 와서 냉장고에 붙은 그림을 보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이의 기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그는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이리저리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는 거 너무 좋아요. 동화책에 나오는 혼자 사는 성 같아요. 저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성에 자주 놀러 와야 해. 알았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신 두부조림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 맛을 못 내요. 그날 밤 그들이 집에 가기 전 성우가 문 앞에서 몇 분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은 일들이 말로 다 보상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 정말 변하고 있어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릴 적 시험을 망치고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던 모습과 조금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깨어나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늦지 않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모든 사람이 네가 깨어나길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휴지를 건네고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가봐. 너희 돌아가면 나도 빨래 널어야지. 그가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빨랫대를 세우고 셔츠를 한 장 한 장 널었습니다. 햇살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 윤 여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손주가 찾아왔다면서요? 네, 제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대요. 그럼 다시 그 집으로 이사 들어갈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돌아와서 잠시 본 거지 다시 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문은 다시 열 수 있지만 어떤 벽은 다시 부딪혀서는 안 되죠. 저는 웃었습니다. 담담하게 웃었죠.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제 자신의 후반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 노인 권익 강좌에 초대받았습니다. 제가 자청한 것이 아니라 교회 주방의 아주머니들이 저를 추천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교재라며 더 많은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생각해보니 어쩌면 제 경험이 아직 가족 갈등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 산 파란색 롱원피스를 머리에는 헤어롤로 약간의 웨이브를 넣었습니다. 행사는 도서관 지하에서 열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 몇몇 젊은이들도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제게 공유를 부탁했을 때 저는 원고를 쓰지 않고 그 경험을 짧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식을 고소하라고 부추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헌신이 인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박수는 없었지만 온 장내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손주가 지금 매일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안 빌려주면 욕을 하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나 혼자 사는데 갈 곳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녀를 보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먼저 댁의 통장을 되찾아서 직접 보관하세요. 다음에 그 애가 또 손을 벌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위해 비장의 무기를 남기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썼던 것으로 천 표면은 이미 닳아서 하얗게 발해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 혼인신고서, 그리고 누렇게 바른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통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갔을 때 제게 쓴 것이었죠. 선자, 당신이 강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기억해. 당신은 약해져도 돼.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챙길 자격이 있어. 저는 그 몇 줄의 글씨를 바라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사람이 늙고 나면 너는 어른이니 참아야 한다는 속박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노년의 매일매일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저는 베란다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이 딱 좋았습니다. 길 건너편 창문은 밝았고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리광을 부리고 개도 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럽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 날들은 이미 제 손안에 있다는 것을. 저녁 노을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향입니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자 씨는 처음에는 3억 원이라는 거금을 이름도 남기지 않고 내어주며 묵묵히 헌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직 한 지붕 아래서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랐을 뿐이죠.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냉담과 배척이었고 심지어 그가 모르는 사이 집을 다시 담보로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힘을 빌리기로 선택하고 나서야 상황은 서서히 역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는 계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친정이 당연한 요구와 착취가 되었을 때 어른은 계속해서 참고 또 참아야만 할까요? 한 걸음 물러나 표면적인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용감하게 자신의 권익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요? 당신도 가정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박선자 씨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래 댓글창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을 지켜보는 제3자이든 당신의 경험과 관점은 모두 소중합니다. 가족의 현실, 그리고 사람 마음 깊은 곳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공유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위한 퇴로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저희는 모두 꼼꼼히 읽겠습니다.